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와서 뵈니까요. 좀 떨려요, 사실은. 어젯밤에 춥기도 했지만, 또 우리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꼭 해드려야 될 템플스테이 예산을 못 챙겨드려서 굉장히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정 종교의 좀 장로시다 보니까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온 다음에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섭섭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하게 해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저는 불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 관광 상품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는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양산 통도사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통도사에 가서도 이제 뭐 언론인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템플스테이 불교계 해주면 다른 종교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템플스테이는 문화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관광상품으로 해야 된다 하고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거는 꼭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불교에서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더 마음으로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요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부처님의 뭐 정말 부처님 덕으로 제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는 학력고사 시절이었는데요 매일 아침에 조계사에 가서 108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굽어 살펴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늘 불교에 대해서 정말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는 우리 불교와 관련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온 것은 바로 호국불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이요 불교와 상생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법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엊그저께 신문 보시고 다 속상하셨죠? 네, 기분 좋으셨어요? 통쾌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통쾌하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뭐 12월 말까지 그러면 싸우더니 빨리 잘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아마 또 그 덕에 제가 오늘 정각원에 무사히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사실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요. 해마다 연말이면 이 예산 때문에 집에 일찍 가지를 못하고요. 늘 12월 31일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가 바뀌면 국회를 산회하고 다시 또 국회를 12시 딱 넘으면 다시 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또 다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번에 예산을 처리하면서 무사히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우리가 12월 말일까지 끝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야기가 우리는 12월 말이 돼도 협조해 줄 수는 없다. 언젠가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통과는 시켜라.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밀고 당기는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야당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그냥 정기국회를 막 넘기고 또 임시국회 열어서 12월 말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정기국회 처리하는 모습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려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국회의 이 모습이 정말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나면 보좌관들이 옆에 오기는 하지만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약간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말도 자제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연로하신 우리 형님 예산 챙겼다고 욕 먹고 계시지만 이상득 의장님 들어오시는데요. 양쪽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뽑으신 국회에 대한 이제는 건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너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드디어 이제 몸에 손댄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요. 본회의장 안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본회의장까지 보좌관들이 쫓아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국회가 갈 때까지 갔냐. 이제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국회법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는요. 합의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됐더니 그 당시에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남경필 의원이 이러는 거예요. 국회는 여자가 아기 낳는 거 빼놓고는 합의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뭐라고 규정이 돼 있어도 여야 합의만 하면 다 바꿀 수 있는 게 국회의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안 되면 다수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못 보면 절대 더 이상 안 나간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의회는요, 가서 보면 열심히 토론해갖고 많이 토론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방해 토론이라 그래서 필리버스터라 그래서 그냥 뭐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종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승복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투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늘 국회가 우리가 야당할 때도 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야당하다 여당하니까요. 야당할 때 내가 조금 너무했구나 하는 것도 가끔 느낍니다. 근데 여당 해본 또 지금 우리 민주당이 야당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합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제는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작년에는 뭐 법안 수정 손질을 마지막에 저보고 하라 그래서 그거 수정하느냐고 좀 늦게 들어갔는데 정말 압사당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장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절대 나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우리가 9시부터 본회의장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아침에 5시쯤 눈 뜨니까 세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여자는 그래도 세수하고 로션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5시에 밖을 보니까 민주당 보좌관들이 다 잠을 자고 있길래 살짝 나와서 세수하고 다시 들어가야지. 그리고 얼른 세수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새 깨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빙빙빙빙 돌다가 한 곳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막 이렇게 책상으로 쌓아놨는데 살짝 빼고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무사히 일찍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다칠 것 같이 위험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다치셨습니다. 양복들이 다 찢어지고 뭐 핥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제도를 바꿔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국회가 이렇게 상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혹 하나 더 붙었죠. 상쟁의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이러한 리더십을 바꾸는 것은 아마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저는 보니까요, 우리가 리더십 하면 우리 남성성의 리더십이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성의 리더십 하면 여기 저는 오늘 40, 50대 여자분이 더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 여성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려고 왔는데 남성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좀 예전에는 남성성의 리더십이 강조됐는데요.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이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설득과 토론보다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듣기보다는 말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상생의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성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 모습이 상쟁이 아니라 상생으로 바꾸려면 이런 여성성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회도 상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 여성성의 리더십이 저는 이제는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듣는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듣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보고요, 모두 말 잘하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말을 잘해서는 이제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아까 우리 법타스님께서 다리가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조직에서의 리더도 이제는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듣는 리더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가요. 제가 판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니까 처음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판사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록과 일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만 법정에서 만나면 되는데요. 국회의원은 사람과 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과 판사의 가장 큰 차이점? 맞히시면 제가 상을 드릴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국회의원은 하루에 정말 어쩔 때는 한 100명, 200명하고도 악수하는 것 같아요. 악수를 그리고 금방 만난 분하고도 헤어질 때 또 악수하는데요. 판사는요. 악수를 안 해요. 판사 사회에서는. 제일 반갑게 하는 것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게 판사 사회의 가장 큰 반가움의 표시고요. 1년에 딱 2번 악수합니다. 새로 오신 판사님들 만나서 새로 오셨습니까? 하고 악수 한번 하고요. 가시는 판사님들,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떠나시는 판사님들한테 한번 악수하고 그래서 1년에 딱 2번 하는데요. 국회의원 되니까 금방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질 때 악수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악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악수하는 거예요. 전 맨 처음에는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판사와 국회의원이 이렇게 다른데 과연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가 좋은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야지 좋은 재판이 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요. 말을 잘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중국민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남산에 자꾸 오다 보니까 남산에 차를 세우는데 왜 주차비를 국립극장에서 아침 9시까지 받느냐 이런 걸 자꾸 들어야지 하나씩 고쳐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 중국 분들 안 계시나?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샤슈가 없어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바람에 문이 쾅쾅 닫히면서 손가락이 찌입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샤슈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야지 필요한 걸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서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결코 그 조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국회에서도 자기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왜 저렇게 발목을 잡는가? 야당이 도대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분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바꾸는 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명분을 원한다면 그 명분을 조금은 살려주는, 야당이 조금은 더 투쟁하고 하도록 우리가 조금은 며칠 또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보여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듣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다면 제가 옛날에 판사할 때요, 화해 잘 시키는 판사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 사건 같은 거 할 때도 이혼 사건 같은 거 하면 여자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잘 믿으세요. 왜냐하면 같은 여자니까. 그거 아세요? 가사 재판을 하는데 남자 판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이렇게 보통 단독 판사는 2명이 같이 방을 쓰는데 재판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자니까 이상하게 참 이상한 남자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 판사님은 꼭 갔다 와서 참 이상한 여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사 사건 보면은 보통 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거 쓰면 저희 시어머니 굉장히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조금만 써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자 판사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화해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화해를 잘 시켰으니까 정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좀 이제 확신을 갖고 일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21세기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이제는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리더십으로 간다면 이런 상쟁이 아니라 상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트위터 같은 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죠? 하시는 분들 손. 트위터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놓고 그 참여하는 쪽에서 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적정한 중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러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가 비판을 받는 것이 청목회 사건은 좀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불법 사찰은 좀 약하게 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옳다고 하고 한쪽으로 밀어붙였을 때 오는 그러한 다툼을 좀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는 이성의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리더십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박칼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그 박칼린 씨가 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I meet you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래서 I meet you인데요. 그래서 이 박칼린 씨의 리더십이 아마 요새 감성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것으로 꼽힐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감성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동의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정각원에 와서 추기경님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랑이 머리와 입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랑을 화두로 해서 활동하신 우리 추기경님께서 본인이 보니까 70년 이제 70세가 넘어서 보니까 이게 입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걸 느꼈다는 말씀이신데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는 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슴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일은 거칠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들어가고 가슴이 들어가면 그 일은 상대방으로부터 또 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고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한다면 좀 스무스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젠 좀 정성을 다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뭘 원하는 게 있고요. 뭘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저 사람 미쳤다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옛날에 하늘이 감동한다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못하지 않는가. 제가요 조금 전에 법타스님께서 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나경원 의원 똑똑한가 보다 뭐 어려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사법시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친구들은 그냥 되던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쟤네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법대 들어오면 다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구나. 놀 거 다 놀고 저희 남편하고 대학교 때 만나서 대학 동기 동창이거든요. 대학교 때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할 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정성을 다해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해서 정성을 다하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든지 일을 하려면 정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온 다음에는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아침 7시 반에 주민들과 함께 걷기를 합니다. 국립극장 앞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날은 우리 신당 1동 주민하고 걷고 어떤 날은 신당 2동 주민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생각 있으시면 오세요. 아침 7시 반에 토요일날. 오늘도 아침에 거기 걷고서 헐레벌떡 여기에 오느냐고 얼른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일이 다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 일에 미치도록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랬냐? Be foolish. 어리석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바보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리더십에 일맥상통하는 건 전 여성성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성의 리더십, 듣는 리더십, 그리고 또 여는 리더십,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들의 이 모성성하고 통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러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결국 모든 사회가요 사실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법사스님께서 정치를 하는데
소외된 사람이 없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리 놔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데요. 다만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세금은 이렇게 매겨서 재원은 이렇게 확보를 하고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짜로 나눠주는 복지보다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를 자활할 수 있는 복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쪽은 공짜로 많이 나눠주는 게 좋다고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역시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부분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이 방법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것을 무조건 주장하는 자신의 것을 무조건 강요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설득과 토론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감성의 리더십과 듣는 리더십과 이런 중용의 리더십, 여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21세기 여성성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자만 꼭 잘하는 건 아니고요. 남성 여러분들도 여성성의 리더십을 가지시면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 여러분들도 남자 같은 생각을 남성성의 리더십을 가지면 잘 못하신다는 이야기고요. 요새 그래서 우리 굉장히 젊은 20, 30대 여성들 보면 아마 여기 자제분들도 계시지만 참 잘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엄마들이 가보면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여자아이랑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다 그러십니다. 그만큼 요새는 여성들이 잘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남녀 평등 지수가요. 양성 평등 지수가 세계 140개국 중에서 몇 등인 줄 아세요?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104등입니다. 104등.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요새 여자들이 잘하던데 무슨 104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고위직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보면 아직도 많이 멀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곧 바뀔 것이다. 여성성의 리더십이 이제 평가받으면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상쟁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는 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법타 스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의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평도 사건이 나고 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과연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갈 수 있느냐. 결국 남한과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이제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법을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저는 지금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키는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 정권이 연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해도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그 대북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그동안 중국의 도움으로 또 그동안 우리가 먼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내서 이제 북한 주민과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을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엔 총회에 가서 각국 의원들과 회담을 하고요. 또 워싱턴에 가서 미국 의원들과 면담하고 워싱턴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우리 사회보다 외국 사회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모습이 훨씬 강경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각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이런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없이 제재안을 통과시키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 의원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를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제대로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끌어들이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북한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대북방송과 삐라였습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일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우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그 유엔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러한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하나하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전쟁범죄가 일종의 전쟁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범죄로 조사한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제 불교와 상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불교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그 고려 불화전 가서 보셨어요? 다 가서 보셨어요? 야, 역시 정각원에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는 안 보신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제가 봤다는 거 좀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신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셨습니까? 수월관음도? 네, 센소지사에서 가져온 거. 네,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뭐 다 말할 게 없네요. 그거 어떻게 가져온지 아세요? 센소지사의 주지 스님이 수월관음도는요. 일본에서도 안 보여줬대요. 꼭꼭 숨겨놓고 절대 빛이 한번 비치면 색깔이 바랜다. 그러고 안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가서 한 번만 보여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것을 마구 설득을 해서 이제 드디어 꺼내 오셨대요. 딱 꺼내서 펼쳐드는 순간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그 수월관음도를 놓고 삼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감성의 리더십입니다. 가서 이거 우리가 가서요 정말 잘 보존하겠습니다. 뭐 여기 빛이 안 들어오게 조도는 몇 도로 맞추고요. 우리가 관람객들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게 빛도 못 비치게 하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월관음도를 꺼내주는 순간 3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센소지사의 그 주지 스님께서 불화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예를 갖추는 박물관장이라면 우리가 이걸 빌려주겠노라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원래는요 그거 11월 초까지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 불화전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역사와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려불화전을 보면서 또 그 시대의 정책이 얼마나 문화에 영향을 주느냐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불화전하고 조선불화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어디가 좋으셨어요? 뭐 법타 스님만 대답하시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고려불화전 불화를 보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억불숭유 정책을 해서 조선시대의 불교는 이렇게 쇠퇴를 하고 불교 문화도 이렇게 쇠퇴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려불화전, 그 고려불화에서 느끼는 그 문화의 아름다움과 조선시대 불화는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화정책이 어떻게 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문화정책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생을 통해서 이제 정말 21세기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젠 역사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G20 정상회의를 할 때 거기서 그 만찬 회의를 하신 거 아실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찬,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세계 정상들을 모셔놓고 보통 호텔에서 하거나 이런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12개 기둥인가요? 12개 기둥에 우리나라 보물을 한 점 한 점 꺼내놔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외국 정상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마총보다 더 큰 무슨 총이죠? 우리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황남대총. 황남대총을 재현한 그 방에서 식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역사가 있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무궁한 잠재력이 있어. 이런 걸 깨닫게 해준 게 저는 G20 성과 중에서 뭐 경제적인 성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역사가 없으면요, 혼이 없습니다. 거기에 특이한 그 나라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감동시킬 어떤 감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G20 정상회담을 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요, 정말 잘했죠? 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저도 확인 안 해봤지만 뭐 그거 말고 퍼스트 레이디들 모셔다가 한복 패션쇼도 보여드리고 가구 박물, 그거는 여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사님께서, 그 김윤옥 여사님께서 반찬까지 미리 다 먹어보셨대요. 제가 그 여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됐어요.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튀각입니다. 튀각. 모르셨죠? 뭐 불고기, 뭐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튀각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튀각을 이제 하면서 또 다 튀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막 가르쳐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몸에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우리가 G20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제가 최근에 상해 엑스포를 갔다 왔었어요. 한 2달 전에. 상해 엑스포에 가보신 분. 상해 엑스포에 가면 한국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는 많았는데요. 겉에다 이제 한글로 이렇게 겉에 모습을 다 만들고요. 안에 가면 우리의 첨단 기술을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류를 막 강조를 했어요. 근데 뭔가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관에 갔는데요. 일본관은 우리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이 살짝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우리 한국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인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이 살짝 귀뜸을 해주는데, 한국관보다 일본관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봤더니 일본은 일본의 역사를 흐르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킬러 컨텐츠가 있었어요. 뭐냐? 바이올린 연주하는 로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역사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 것만의 독특한 그 무엇이 없다는 거죠.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설치 조각가 있습니다. 존 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배 씨예요. 이름이 존이고 존 배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최근에 뵀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미술이 너무 글로벌라이제이션 됐다. 세계화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우리 것에 대한 기초가 없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고유의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것으로 정말 세계에서 더 평가받으려면 그 역사성이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역사 교육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과부 장관은 안 시켜주실 것 같아요. 교육 쪽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부 장관에게 좀 얘기를 하려는데 정말 역사 교육을 제가 딱 두 가지 하고 싶어요. 역사 교육을 반드시 필수로 시켜라. 그렇죠. 이 역사 교육을 하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집니다. 저는 역사 교육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근데 체력장이 너무 점수 위주로 된다 해서 체력장을 없으니까 체육을 진짜 더 하네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데 체육을 또 오래 하려면 체육 시간에 반은 놀고 반은 체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에 시설이나 그런 게 없고 맨 줄넘기만 시키니까. 그래서 체육에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체육을 매일 하루에 외국 애들은요. 하루에 3시간씩 시켜요. 중학교까지는. 하루에 3시간씩 안 시키는 학교는 무지막지한 페널티를 줘서 하루에 3시간씩 애들이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하는데요. 대학교를 가면 민족사관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외국 대학에 가서 낙제한답니다. 거기 못 쫓아간답니다. 왜? 체력이 약해서. 제가 교과부 장관 시켜주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두 가지 꼭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국가가 앞에서 아무리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역량, 정말 이 밑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제는 나라가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이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교의 힘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외국에서 보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불교,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 간에 그동안 공존해서 이렇게 잘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다툼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배타적인 종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요. 사실 불교에 와서는 또 기독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도 종교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각원의 불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우리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잘 배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구성원들이 모두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뻗어나간다면 이 G20를 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못 먹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정말 먹을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은 아까 법타 스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혼자 막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전 멀리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듣고 함께 간다면 정말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함께 가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우리 중구의 무궁한 발전을 같이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오늘 조금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에피소드가 오늘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에피소드가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조금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울의 중국 큰 거물을 놓쳤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 것이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4대강 문제는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정말이에 그 맛은 안 드려야 하는데 더군다나 최고위원이시고 한나라당이시고 그래서 궁금해서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의원님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예, 우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참 이제 굉장히 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다른 얘기 하시고 전부 다 그러니까 뭐 학자분들도 여러 주장을 하시는데요. 우리 강을 저는 뭐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강하고 외국 강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은 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외국에 가보면 강가에 바로 강 수면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강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강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찰랑찰랑한 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동안 이렇게 쌓인 여러 가지를 정말 친환경적으로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어보시고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좀 한다면 저는 더 강을 잘 이용하고 더 친환경적으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당으로서 맨날 하는 얘기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뭐 여당의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여당의 논리는 4대강 빨리 해놓으면 대통령 인기 너무 올라가서 한나라당이 오래오래 장기 집권할까 봐 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미 이 부분이 완성이 된 여러분들 순천 요새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완성이 된 순천 쪽에 가보시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들도
본인들 지역 거는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강을 더 잘 이용하고 하려면 4대강 사업 이미 시작했고 핵심 공정이 75%나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했는데 그냥 마냥 질질 끌면 그거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강을 잘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 서울시장이 됐으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구의 고도 제한 풀어주는 것도 1번이지만요. 두 번째가 100개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곳곳에 보면 우리 역사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걸 그냥 지나치니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충당 공원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직도 그러나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른다는 애들이 많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연평도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번 계기로 20대 아이들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숫자가 늘어난 걸 보고 그나마 안보에 대해서 우리 20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저희도 경험을 못했지만 사실 이제 경험한 세대가 없는데 굉장히 이번 계기로 안보의식이 좀 강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그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그 영웅들 5만 명 정도 이렇게 다 써 있고 하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예의를 비표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더 반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 예.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건진 분이 사명대사였습니다. 이 사명대사 제삿날에 이 우리 혼을 살릴 수 있는 중국의 아주 중요한 문화재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이제 사명대사 동상에서 사실 68년도에 조선이 되었거든요. 근데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명대사 동상인데 그 성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또 제삿날에는 중구의 하나의 중요한 문화축제로 성화시키면 우리 혼이 좀 선양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평상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이거 한번 잘 하시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아주 주요한 참 지도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숙제 주신 거 장충당 공원하고 사명대사 제삿날을 중요한 문화축제로 만들자는 말씀하고 잘 들었고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정각원에 계신 분들이 제일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근데 정말 좋은 제안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라도 좋은 제안 해주시면 잘 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